이 손에 온 제가 30년 본손 중에서도 득별했어요. 문명장인의 손입니다. 세계적인 심사위원 루카 베르나르가 한 말입니다. 52살 무명 수선집 주인 윤서정. 제 작품이 누군가의 이름표를 달고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차미라 씨, 이 기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접수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책을 보고. 그럼 이 매듭은 어떤 순서로 만든 건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정 씨, 당신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통영 구항 근처 이 좁은 수선집에서 21년을 버텼는데 이제 철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그나마도 단추다는 일이나 지퍼 고치는 일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혜였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서울 월세가 올라서 좀 빠듯해요. 저는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게 안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지혜는 제 일을 그저 바느질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지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평생 바느질만 하다 늙었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바늘집을 꺼냈어요. 남편 태수가 25년 전 제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달아 표면이 반들반들했고 지혜가 7살 때 낙서한 하트 그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 지혜는 제 옆에 앉아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곤 했습니다. 엄마 손은 마법이야. 어린 지혜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바늘집을 쓰다듬으며 오래된 자수 도안을 펼쳤습니다. 1990년대 제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직접 그린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백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전통 의상 복원의 핵심 장인이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정치적 문제로 얽히면서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저는 서울을 떠나 이곳 통영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태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예술이야. 언젠가 다시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태수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후로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최대 전통의상 공모전 접수가 시작됩니다. 우승자에게는 해외 전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해외 전시, 상금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제 작품이 세상에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52살의 무명 수선집 주인이 무슨 공모전을 나가겠어요. 저는 도안을 접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바늘집 안쪽에 태수가 써놓은 메모가 보였어요. 서정아,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대로 가게 문 닫고 서울로 올라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모전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접수 마감까지 사흘. 서울까지 가는 버스비와 숙박비를 계산해 봤어요. 지혜에게 보낼 생활비를 조금 미루면 가능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굴게. 저는 가방에 도안과 바늘집을 넣었어요. 새벽 5시 버스를 예약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서정아. 새벽 5시 버스는 정확히 출발했어요. 통영에서 서울까지 5시간.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고 저는 가방 속 바늘집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는 모습에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온 서울은 낯설고 빠르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삼청동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유리로 된 대형문, 깔끔한 대리석 바닥, 벽면 가득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었어요. 저는 청가방을 꼭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는 이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들 노트북 가방과 포트폴리오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남성 한 명은 해외 디자인 학교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제 낡은 청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 참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참이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출품자 본인이세요? 네, 윤서정입니다. 신분증하고 작품 설명서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참이라는 신분증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1974년생이시네요. 이 연세의 개인 출품은 처음 보는데요. 주변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품 설명서를 내밀었어요. 참이라는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력란이 비어 있는데요. 관련 전공이나 경력은요?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시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취미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넘게 수선집을 운영했습니다. 참이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수선집이요. 그럼 작품은 어디 있어요? 저는 청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품을 꺼냈습니다. 한복 저고리였어요. 30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하고 술을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참이라는 대충 보더니 접수 도장을 찍었어요. 보관실은 2층이고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심사 시작하니까 그 전에 오세요. 작품 관리는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접수증을 받았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려고 나왔대. 요즘은 누구나 다 예술가래. 저는 못 들은 척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보관실에는 이미 수십 개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화려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제 작품은 그 사이에서 초라하고 낡아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작품을 지정된 자리에 놓았습니다. 갤러리를 나와 근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하루 3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어디세요? 아, 통영. 생활비는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곧 보낼게. 엄마 또 쓸데없는 거 하시는 거 아니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걱정 마.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혜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바늘집을 꺼냈어요. 태수가 쓴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정아, 절대 포기하지 마. 여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않아요. 지혜도 내가 뭘 하는지 관심 없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바늘집을 꼭 안았습니다. 내일 심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냥 웃음거리가 될까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갤러리로 향했어요. 심사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작품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2층 보관실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몇 출품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작품이 놓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빈자리였어요. 저기요, 여기 있던 작품이 어디 갔죠? 근처에 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왔을 때부터 없었는데요. 저는 다급히 1층 접수처로 내려갔어요. 차미라가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작품이 사라졌어요. 차미라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2층 보관실에 놓았던 제 작품이 없어요. 본인이 잘못 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 어제 오후에 제 번호가 적힌 자리에 놓았어요. 참이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놓으신 거겠죠. 보관실 관리는 출품자 본인 책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어요. CCTV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CCTV요? 참이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작품 하나 분실했다고 CCTV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심사 시작 1시간 남았는데 다른 출품자들 방해하지 마세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미라 씨, 2층에서 난리예요. 또 다른 작품도 자리가 바뀌었대요. 차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10여 명의 출품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남성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작품 번호표가 다른 작품에 붙어 있어요. 누가 장난친 거예요? 갤러리 관계자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주최 측 책임자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나타났어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차미라가 당황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작품 2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는 분실, 한 개는 번호표 교체 의혹이고요. 책임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분실된 작품이 어떤 건가요? 저희 작품입니다. 한복 저고리였어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심사는 잠시 보류하고요. 출품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심사를 미룬다고요? 저희는 지방에서 올라온 건데요. 저는 구석에 서서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제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엄마. 응, 지혜야.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쓸데없는 일로 고생만 하시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응,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댔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을까요? 이 나이에 무리한 꿈을 꾼 걸까요? 1시간 후 책임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CCTV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경 보관실에 누군가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일부 흐려져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제 작품은요? 현재로선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만 출품자 본인 책임 사항이라는 규정상
차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제대로 보관 안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출품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자기 작품은 자기가 챙겨야죠. 우리까지 심사 미뤄지게 만들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벤치에 앉았어요. 작품에 남긴 특별한 바느질 기법이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말했던 거예요. 당신만의 서명이야. 이 바느질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 저는 그 기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저고리 안쪽 솔기에 숨겨놓은 작은 매듭이었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꼬아서 만든 매듭. 만약 누가 제 작품을 가져갔다면 그 매듭을 모를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정아, 절대 포기하지 마.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보관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혹시 제 작품과 비슷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 구석에 놓인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 저고리였어요. 제 것과 비슷한 색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번호표를 보니 차미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작품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 작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작품일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심사 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안쪽 매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갤러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심사가 재개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2층 보관실 앞에 서 있었어요. 차미라의 작품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관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심사위원들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1층 대기실로 내려갔어요. 출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사건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결국 분실된 작품은 못 찾았대요. 그 나이 드신 분 안 됐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0시 정각 갤러리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외국인 남성 한 명이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흰 머리에 안경을 쓴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분이 루카 베르나르래요.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섬유예술 전문가. 이번 심사위원장이래. 출품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루카는 주최 측 책임자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CCTV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책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루카는 CCTV 확인실에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출품자분들 잠시 집합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로비에 모였어요. 루카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흐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보관실에 들어간 사람의 손동작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손은 훈련받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작품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서툴렀어요. 루카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분실된 작품을 만든 분의 손은 고도로 훈련받은 장인의 손입니다. 제가 20, 30년간 본 손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출품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루카는 저를 바라봤어요. 윤서정 씨.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당신 접수 서류를 봤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전통의상 복원 프로젝트. 그때 참여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건 루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 기록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핵심 장인 중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백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제 자료에는 그분의 특별한 자수 기법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매듭 방식이었죠. 루카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렸던 도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법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기법을 재현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선집 주인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작품 사진, 접수할 때 찍은 사진에서 봤어요. 그 안쪽 솔기의 매듭. 그건 백연만이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백연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30년 전에 버렸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루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당신 같은 장인이.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치 문제로 얽혔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차미라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옛날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루카는 차미라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증거요? 지금 심사하러 온 제가 증인입니다. 이 분야에서 30년 연구한 제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혜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인터넷에 엄마 이름이 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갤러리 공모전 관련 기사요. 루카 베르나르가 숨겨진 장인을 찾았다고. 그게 엄마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몇 출품자들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는 그냥 잊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루카가 다시 말했어요. 윤서정 씨, 당신 작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심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루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 같은 진짜 장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변 출품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저를 다르게 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미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저를 별도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주최 측 책임자와 몇몇 관계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루카가 마주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전통의상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루카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당시 기록에 백연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핵심 장인으로 명시되어 있죠. 화면에는 오래된 프로젝트 사진들이 보였어요. 젊은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28살 머리를 길게 기른 제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한복자수를 배웠어요. 스승님은 북에서 내려온 분이셨죠.
그분에게서 전통 기법을 배웠습니다. 루카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25살 때 국가 프로젝트에 추천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젊은 장인이 드물었거든요. 저는 팀의 막내였지만 핵심 작업을 맡았습니다. 궁중 의상 복원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3년간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역사 자료를 연구하고 직접 실을 꼬고 하나하나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서 12벌의 궁중 의상이 완성되었어요. 루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하셨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프로젝트 막바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작업만 했을 뿐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윗선에서는 책임자가 필요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정치적으로 연결된 분이었고 결국 실무 책임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루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증거도 없이요? 네. 저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론에서는 미숙한 젊은 장인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도했죠. 제 이름 배견은 하루아침에 오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남편 태수를 만났어요. 그는 제 무죄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말했어요. 서정아, 여기서 벗어나자고. 새로 시작하자고. 저는 백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서정으로 살기로 했어요. 통영으로 내려와 작은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루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12벌의 의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프랑스 섬유 박물관 자료실에 당신 작품 사진이 있어요. 1990년대 중반 한국 박문학자가 가져간 거죠.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20년 넘게 그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한국 전통 기법을 이해하는 심사위원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차미라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은 면담 중인데. 저도 피해자예요. 차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 작품도 누가 건드린 것 같아요. 어제 확인했는데 상태가 이상했거든요. 저는 차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루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죠. 보관실로 갑시다. 우리는 모두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보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루카는 차미라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한복 저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것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작품을 들어 살폈습니다. 이자수 패턴, 윤서정 씨 작품과 매우 유사한데요. 차미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전통 기법이니까 비슷할 수 있죠. 루카는 작품을 뒤집었어요. 안쪽 솔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매듭이 있네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매듭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든 매듭이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만 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제 작품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매듭은 제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따라했어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이 매듭의 순서를 보세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3번 꼬고 2번 역순으로 푸는 게 맞는데 이건 4번 꼬고 그냥 묶었어요. 보기엔 비슷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루카는 확대경을 꺼내 자세히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원본을 보고 흉내낸 거예요. 차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미라 씨. 루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설명할 기회를 드리죠. 심사는 이틀 후로 연기되었어요. 저는 지혜와 함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밤늦게까지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내 아빠는 다 알았어. 그분만이 엄마를 믿어줬단다.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왜 항상 조용히 사셨는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심사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갤러리는 취재진과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루카가 저를 찾았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사장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루카를 포함해 모두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제 작품이 전시대 위에 놓였어요. 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작품은 매우 특별합니다. 1990년대 한국 궁중의상 복원기법을 완벽히 재현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수의 밀도가 놀랍습니다. 이 정도 기술은 30년 이상 숙련이 필요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까지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요, 엄마. 응, 많이. 그때 루카가 다가왔어요. 윤서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루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정말요? 네, 다른 심사위원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루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주최 측에서 당신의 스토리를 원합니다. 숨겨진 장인이 3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어 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과거, 백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억울하게 명예를 잃은 이야기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루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승은 어려워요. 주최 측은 화제성을 원하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1시간 후 다시 만나죠. 루카가 자리를 떴습니다. 지혜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모르겠다. 우승하고 싶어. 하지만 과거를 다 드러내는 건.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 생각은요. 엄마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숨지 말고요. 저는 딸을 봤어요. 하지만 그러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저 오히려 자랑스러운걸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지혜야. 1시간 후 다시 루카를 만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루카 씨, 제 조건이 있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 우승을 원하지 않아요. 대신 공동 전시를 제안합니다. 공동 전시요? 네, 사라진 장인들. 이름 없이 일했던 기술자들. 그분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제 과거를 공개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저만 조명받는 건 원치 않아요. 저처럼 억울하게 사라진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그분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루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제가 주최 측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주최 측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으로 재편하기로 했어요. 숨겨진 장인들의 재발견. 그런 주제로요. 발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됐지만 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서정입니다. 30년 전엔 백연이라고 불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제 기술을 숨기고 살았던 것에 대해.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저는 장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습니다. 루카도 일어나 박수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젊은 출품자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 기법을. 저는 놀라서 그들을 봤습니다. 제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 불렸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함께 배워봅시다. 그날 저녁 지혜와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통영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지혜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예요? 지혜가 낡은 수선집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응, 21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입구에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은빛 손에 귀환. 통영의 자랑, 윤서정 장인님. 동네 분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인기 많으시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방문객이 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전통 기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여기는 좁은데. 괜찮아요. 그들은 바닥에 앉아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주일 후 해외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정 장인님, 저희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예요. 지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대박이잖아요. 빨리 승낙하세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담당자가 물었어요. 언제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3개월 후요. 그때까지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고 싶어요.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왜 미루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천천히 가고 싶어? 내 아빠도 그러고 싶어 했을 거야. 지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도 배워볼게요. 너도? 네, 엄마 기술을. 그냥 사라지게 둘 순 없잖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우리는 함께 수선집을 정리했어요. 공방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철거 예정이던 건물도 동네 분들의 서명으로 보존되었어요. 우리 통영의 문화재예요. 윤서정 장인의 공방을 지켜야 합니다. 한 달 후 공방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루카도 프랑스에서 날아왔어요. 축하합니다, 서정 씨. 당신의 선택은 옳았어요. 동네 사람들, 젊은 제자들, 그리고 지혜까지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는 남편 태수가 선물한 바늘집을 꺼냈어요. 여러분, 이 바늘집은 제 남편이 준 거예요. 25년 전 제 생일에요. 바늘집을 열어보였습니다. 여기 메모가 있어요. 서정아, 절대 포기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저도 배워볼게요. 이 바늘집으로요. 저는 바늘집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이젠 내 차례야. 지혜는 바늘집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와 지혜만 공방에 남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매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봐, 3번 꼬고. 그 다음엔 역순으로 풀어. 지혜의 손이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창밖으로 통영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엄마 일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당당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아빠 생각.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실을 꿰고 천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30년을 숨겨왔지만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촉을, 이 떨림을, 이 기쁨을. 지혜와 저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했어요. 어머니와 딸, 두 세대가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떴어요. 저는 바늘집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의 손때가 묻은 가죽이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름은 지워도 손은 남네요. 그리고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도 남아요. 지혜가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우리는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공방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은빛 실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돌아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당당하게, 딸과 함께